제러미 리프킨이 3차 산업혁명 때문에 한계 비용 제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의미는 뭔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로에 가까워진다 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고정 비용을 회수하고 난 이후에 흡수하고 난 후에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대개 그 고정 비용은 빼고 네. 총 비용 증가분을 생산량 증가분으로 나눠서 산출하는데요. 이게 그 제로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음원을 판매한다. 네. 그러면 이제 음원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그러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고정 비용이 빠지고 나면 음원 하나를 더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뭐 거의 들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클릭 한 번이면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녹색 디지털 경제에서는 그 일부 재화 용역이 한계 비용이 그런 식으로 제로에 가까워져서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네. 자본주의 체계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서 마진도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그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자본주의 체계는 무너지는 거죠. 예, 굴러갈 수가 없게 되는 네. 거죠. 예. 경제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한계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걸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그리고 또 여러 그 효율성 제고 방안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가격을 보다 낮추고 좋은 제품의 가격을 낮추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많이 수요가 생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게 기업의 그 나아갈 방향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학자들이 놓친 부분인데요. 언젠가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을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범용 기술 플랫폼. 범용 기술 플랫폼은 사회 전반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확립될 수 있거든요. 경제활동 한계 비용을 아주 급격히 낮추는 동시에 이윤도 급격히 하락시켜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일부분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장이라는 것은 거래의 시작, 그리고 거래가 끝나겠죠. 또는 이제 재개. 네. 이런 걸로 구성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뭔가 합의가 되면 거래를 하고 제 갈 길을 갑니다. 그 다음 거래가 성립할 때까지는 생산자는 판매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산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겠지만은 뭐 물건을 저장해둔 창고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 비용. 예, 그리고 뭐 광고 또 구매자를 구해야 되니까 광고나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간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 체계 하에서 한계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윤이 줄어들면 시장은 굉장히 더디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계 비용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윤도 굉장히 작아지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고속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세상이 된 거죠. 이 지금 현재 그 디지털 그 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니라 공급자와 사용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네. 대개의 경우는 연중 무휴로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이윤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래도 이 이윤이 적지만 그것이 연중 무휴로 구매자 공급자 간의 거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비즈니스가 성립이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작지만 이윤이 발생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뭐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그 박리담회와 같은 방식이 되는 거죠. 네. 대신 소비자, 구매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용자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사실은 만나기까지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었죠. 물리적 시장에서는 그랬죠. 예. 그런 시장의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현재 그 전 세계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뭐 나름대로 음악이나 유튜브 동영상 또는 뭐 소셜 미디어를 통한 뭐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의사 표현, 연구조사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공유 경제고요. 이런 공유 경제 하에서는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된 이윤이 거의 없는 그런 재화와 용역이 서로 교환되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현상은 세계 각지에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적으로 태양열이나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가끔 종종 보잖아요. 네. 집이나 뭐 이런 또는 자기네 그 목장 그런 데서 태양열 또는 풍력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서 남는 전기는 그리드에 되팔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단 고정비를 흡수하고 나면 한 단위로 생산에 들어가는 그 한계 비용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태양하고 바람은 재료비가 무료니까요. 그렇죠. 저절로 자연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청정, 대체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높잖아요. 이미 또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에너지로 사용하는. 근데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이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 세계 최대 독립투자은행 라자드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2018년 11월에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실용적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균등화 발전 원가가, 그래서 균등화 발전 원가는 전력 생산 자산을 구축하고 거기서 생산을 하다가 이제 언젠간 못 쓰게 되죠. 네. 폐쇄하는 시점까지 들어가는 평균 총 비용을 네. 그 기간에 해당 기간에 에너지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에너지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산출하는 그 경제적 평가 지표인데요. 균등화 발전 원가가 태양광의 경우에는 36달러, 풍력의 경우엔 메가와트 시당 36달러, 풍력의 경우엔 29달러로 급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우리는 일반인들은 받아들이면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도 그렇죠. 우리는 가장 싼 에너지가 원자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가장 효율적인 가스 발전소, 석탄 발전소 또는 원자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8년 이내에 화석연료 에너지보다 태양열과 풍력이 훨씬 저렴해지면서 화석연료 산업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 메시지가 사실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은 엄청난 경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프끼리. 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요. 에너지, 그래서 한국도 지금 뭐 이따가 다뤄보겠지만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집중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네. 안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을 때 밖에 나갈 때는 우산을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안전하게 들고 가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러미 리프킨은 2028년도에는 지금 그 화석 연료 문명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질까요? 2028년이면 이제 화석 연료 문명이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다. 완료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예, 이제 예, 붕괴될 것이다. 그 급속한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일 9,600만 배럴의 석유가 소비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62.5%가 운송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화석 연료 문명의 중심은 석유와 자동차다. 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차량의 판매량이 2~3%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미미했죠. 근데 그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 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에 디젤차나 가솔린 차와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다들 지금 20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자동차 전문가들, 업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각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품 라인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800유로를 투자했대요. 2025년까지 50종의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폭스바겐이. 폭스바겐에서요? 예. 많이 개발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50종의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 모델이니까요. 네. 그거 완전히 전기차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임러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서 420억 유로를 투자했고요. BMW는 2025년까지 12종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으로 500억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네. BMW에서 나오는 전기 차량은 한 번 충전하면 700km까지 간대요. 많이 가네요. 요즘은 뭐 그런 충전하고 별로 못 가는 것 때문에. 예, 거리가 짧은 거 때문에 번거로워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뭐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차량과 뭐 달라질 거는 거죠. 우리도 부산 갔다 올 때는 갈 때 한 번 넣고 또 올 때도 한 번 넣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내연 차량들이 전기차로 대체가 되고 지금은 전기차를 또 이제 각 나라에서는 보급하려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보조금 없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게 또 2024년이나 202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025년이면은 10에서 15%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상은 전부 다 전기차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제반 상황이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돼서 2028년이 되면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화석연료 문명은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이 20%라는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독일에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녹색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시점에 독일의 전력 부문이 붕괴하기 시작했대요. 아, 기존의 전력 산업 예, 부분이요. 기력 산업 부분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넉넉히 보고 20%만 되면 무조건 기존 산업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아마 그게 그만큼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판매량이 수축이 되면서 줄어들면서 그 비용에 그러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예. 원가 비용이 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가 됐을 때 이제 정말 많은 산업시설과 투자 자본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책에서도 그 좌초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그 석유나 석탄 매장량이 다 고갈되면 망할 거 어떡하냐? 사냐. 우리 어떻게 사냐? 네. 그랬었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 기후 변화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더 이상은 이제 석유를 채굴할 일이 없게 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석유 채굴, 원유 채굴이라는 그 시설 설비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시설이나 또 송유관은 어떻고요? 정유 또 시설이나 설비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석유를 더 이상 채굴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 그런 것들이 자초자산. 그러니까 녹색 에너지가 상용화되고 네. 거기에 대한 투자만 집중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석유를 채굴하지 않거나 아주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아시다시피 그 원유를 채굴하려면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가 있고 송정관도 있고 뭐 또 정유 설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쓸모없게 되고 오갈 없게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초되고 그것이 바로 자초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에너지 산업 전문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양 에너지 및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의 급격한 하락이 필연적으로 쇄신에 실패하는 산유국들의 치명타를 안기고 기업 부문 전반에 걸쳐서 수조 달러 규모의 자초자산을 야기할 것이고 자금의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의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다. 2015년도에 그 시티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자초자산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0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엄청난 거네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뭐 정유공장이라든지 화학공장이라든지 뭐 주유소라든지 이게 다 쓸모없게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거기에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의심하고 봐야죠. 재미있는 얘기로 LA에서 가장 잘 되던 사업이 네. 교민들을 상대로 가장 잘 되던 사업이 비디오 대업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판권을 어떤 분이 갖고 계셨는데 그 비디오 대업을 크게 하셨는데 네. 그분이 딱 이렇게 앞으로 내다보고 바로 그 직전에 굉장히 많은 가격을 받고 넘겼어요. 근데 그걸 인수하신 분은 바로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은 한국 방송이 그 LA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그걸 인수하신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엄청 손해봤겠죠. 근데 뭐 사실 그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그 주목받던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블록버스터라고 비디오 대여 회사. 그렇죠. 예, 예. 근데 결국 넷플릭스 같은 VOD 회사들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파산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없어졌죠. 예. 예, 아마 이쪽도 제러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일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기존의 화학 관련 혹은 석유 관련된 산업들은 뭐 기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